정약용의 명언 모음 일부 1. 백성이 곧 하늘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백성은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출발점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백성을 괴롭히면 잘못된 것이라 보았다. 그는 정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백성의 고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권력은 위에 있지만 기준은 아래에 있다는 말이다. 정약용의 사상은 늘 백성의 눈높이에서 시작된다. 2.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다. 정약용은 백성이 굶주리면 예의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도덕을 말하기 전에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굶주린 사람에게 충성과 예절을 강요하는 것은 위선이라 보았다. 그래서 그는 토지 제도와 세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 정치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밥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백성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나라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 현실적인 시선이 바로 실학의 핵심이다. 3. 관리의 첫 번째 덕목.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청렴은 모든 덕의 뿌리다라고 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청렴하지 않으면 해가 된다고 보았다. 관리는 백성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자기 것을 쓰듯 공적인 재물을 쓰는 순간 타락이 시작된다고 했다. 작은 이익에 흔들리는 마음을 가장 경계했다. 청렴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관리의 자질 중 첫째로 청렴을 들었다. 4. 법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정약용은 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형벌은 분노의 도구가 아니라 교정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백성은 숨을 곳을 찾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정 없는 법 집행을 가장 위험하게 여겼다. 그러나 인정 또한 기준 없이 쓰이면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래서 법과 인정의 균형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 점에서 그는 매우 현대적인 법사상가였다. 5. 공정함의 기준. 정약용은 공정하지 않으면 법은 도적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법이 특정 계층만을 보호하면 폭력이 된다고 보았다. 공정함이 무너지면 백성은 법을 믿지 않게 된다고 했다. 그는 관리가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을 경계했다.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나라의 기둥도 흔들린다고 보았다. 공정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항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권력은 빌린 것이다. 정약용은 권한은 잠시 맡겨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관리의 자리는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보았다. 권력을 사적인 도구로 쓰는 순간 죄가 된다고 했다. 그는 권력이 클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스스로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 인식이 그의 정치 철학의 핵심이다. 7. 작은 부정의 시작. 정약용은 작은 부정이 큰 재앙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사소한 편법이 결국 제도를 무너뜨린다고 보았다. 처음에는 모두
이 정도쯤이라며 넘어간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기준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의 시작은 늘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작은 잘못일수록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8. 스스로에게 엄격하라. 정약용은 남을 단속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라고 말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은 남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관리의 위험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생활의 태도에서 신뢰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말보다 행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수양을 강조했다. 정약용의 사상은 자기 성찰에서 출발한다. 9. 책임이라는 무게. 정약용은 자리에 앉는 순간 책임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피하는 태도를 가장 경멸했다. 실패의 결과는 반드시 책임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핑계는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화가 나라를 병들게 한다고 경고했다. 책임지는 자세가 곧 지도자의 조건이라 보았다. 이 점에서 그는 매우 단호했다. 10. 억압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약용은 억누르는 정치는 잠시뿐이다. 라고 했다.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보았다. 백성의 입을 막는다고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분노가 쌓인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설득과 신뢰를 중시했다. 정치는 힘이 아니라 신뢰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그의 통치 철학이다. 11. 법과 인정의 균형. 정약용은 법만 있고 인정이 없으면 백성이 떠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정만 있고 법이 없으면 혼란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려 했다. 상황을 고려하되 원칙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관리의 판단력은 이 균형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공부 없는 관리를 위험하게 여겼다. 법을 아는 지혜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12. 형벌의 진짜 목적. 정약용은 벌은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보복이나 분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형벌이 잔인해질수록 사회는 더 거칠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교정 없는 처벌은 폭력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라 보았다. 이 관점은 매우 앞선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형벌 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13. 백성의 눈물. 정약용은 백성의 눈물은 기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관리가 먼저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숫자와 보고서 뒤에 숨은 고통을 보라고 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책상 위 정치는 현실을 왜곡한다고 경고했다. 백성의 눈물을 보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태도가 그의 행정 철학이다. 14. 말의 무게. 정약용은 지도자의 말은 천근의 무게가 있다고 했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보았다. 말은 곧 정책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아끼라고 조언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켜지지 않는 말은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정약용은 말의 책임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15. 신뢰는 쌓는 것이다. 정약용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랜 행동의 반복으로만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백성은 말보다 결과를 본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꾸준함을 중요하게 여겼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시작이라고 보았다. 신뢰는 가장 강한 통치 수단이라고 했다. 16. 사적인 마음의 위험. 정약용은 공적인 일에 사사로운 감정을 섞지 말라고 했다. 감정이 개입되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보았다. 친분과 연줄이 나라를 망친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과 사의 구분을 매우 엄격히 했다. 특히 인사 문제에서 더욱 그랬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모든 불신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이 원칙은 지금도 중요하다. 17. 탐욕의 끝. 정약용은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고 말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탐욕은 끝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욕심이 사람을 망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보았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고 했다. 그래서 절제를 강조했다. 18. 검소함의 가치. 정약용은 검소는 나라의 기둥이다라고 말했다. 사치가 늘면 백성의 부담이 커진다고 보았다. 위에서 절제하면 아래도 따른다고 했다. 지도자의 생활이 곧 정책이 된다고 생각했다. 검소함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보았다. 국가 운영의 기본이라 여겼다. 그래서 그는 사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19. 민심의 중요성. 정약용은 민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다. 군사도 법도 민심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보았다. 민심은 억지로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정직한 정책만이 민심을 얻는 길이라 보았다. 백성을 속이면 잠시는 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반드시 드러난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강조했다. 20. 높은 자리의 착각. 정약용은 자리가 높아질수록 세상은 좁아진다고 했다. 보고되는 말만 듣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현장을 강조했다. 사람을 직접 만나고 직접 보라고 했다. 책상 위 정보는 항상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은 곳을 보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의 리더십 철학이다. 21. 백성을 의심하지 마라. 정약용은 백성을 속일 대상으로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했다. 백성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참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지나친 통제와 의심은 반발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뢰가 먼저여야 질서가 생긴다고 말했다. 억압은 복종을 만들지 못한다고 보았다. 진짜 질서는 자발적인 동의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22. 보고서의 함정. 정약용은 형식적인 보고를 매우 싫어했다. 글은 그럴듯하나 현실은 다르다고 자주 지적했다. 보고서는 책임을 가리는 수단이 되기 쉽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결과 중심의 평가를 주장했다. 말보다 실제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숫자보다 삶의 변화를 보라고 했다. 행정은 기록이 아니라 결과라고 강조했다. 23. 사람을 쓰는 기준.
정약용은 능력보다 인품을 먼저 보라고 말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바꾸기 어렵다고 보았다. 똑똑하지만 탐욕스러운 인물은 위험하다고 했다. 정직한 사람이 조직을 지탱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연줄과 추천을 경계했다. 공정한 인사가 나라를 살린다고 보았다. 24. 법 위의 인간. 정약용은 법을 만든 자도 법 아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력자가 법을 피하는 순간 질서는 무너진다고 보았다. 예외는 곧 특권이 된다고 경고했다. 특권이 생기면 법은 힘을 잃는다고 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을 매우 중시했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만 백성이 법을 믿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법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25. 재난 앞의 태도. 정약용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재난은 하늘의 탓이지만 피해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했다. 대처가 늦을수록 고통은 커진다고 보았다. 핑계보다 행동이 먼저라고 말했다. 현장에 먼저 가는 것이 관리의 의무라 보았다. 말로 위로하기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그는 매우 현실적이었다. 26. 세금의 원칙. 정약용은 세금을 백성의 피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함부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세금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임의적인 징수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세금의 목적은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담이 지나치면 민심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는 세제 개혁을 주장했다. 27. 빈부격차의 위험. 정약용은 부의 편중을 심각한 문제로 보았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고 지적했다. 이 격차가 커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고 보았다. 그는 제도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치하면 폭동과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정치는 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8. 지도자의 공부. 정약용은 공부하지 않는 지도자는 재앙이라고 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면 현실을 놓친다고 보았다. 세상은 늘 변한다고 강조했다. 배우지 않으면 판단은 낡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가 평생 공부해야 한다고 보았다. 책뿐 아니라 현실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공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 보았다. 29. 말단의 목소리. 정약용은 가장 아래의 목소리를 중시했다. 현장의 말단이 진실을 가장 많이 안다고 보았다. 위로 올라갈수록 말은 정제되고 왜곡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하급 관리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다. 무시된 작은 불만이 큰 문제로 자란다고 경고했다. 조직은 아래에서부터 무너진다고 보았다. 이 통찰은 지금도 유효하다. 30. 형식보다 실질. 정약용은 형식적인 의례를 비판했다.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모두 허실이라고 했다. 행사는 성과가 아니라 보여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는 체면이 아니라 삶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것이 그의 행정 철학이다. 31. 법 집행자의 마음.
정약용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태도를 중요시했다. 분노나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다. 법 집행자는 냉정해야 하지만 잔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판단자의 인격이 판결에 드러난다고 했다. 그래서 수양 없는 판결을 경계했다. 법은 사람의 손을 통해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그는 매우 인간적이었다. 32. 죄보다 사람을 보라.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억울한 판결을 가장 두려워했다. 억울한 죽음은 나라의 죄라고까지 말했다. 증거 없는 추측을 경계했다. 자백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비판했다.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함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 태도는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준다. 33. 공포 정치의 끝. 정약용은 공포로 다스리는 정치를 반대했다. 두려움은 잠시 복종을 만들 뿐이라고 보았다. 결국 더 큰 반발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뢰 없는 통치는 허상이라 보았다. 백성이 숨죽이면 나라는 병들어간다고 했다. 자유로운 말이 막히면 진실도 사라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소통을 중시했다. 34. 실패를 대하는 태도. 정약용은 실패를 숨기는 문화를 비판했다. 실패를 인정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책임 회피는 문제를 키운다고 했다. 그는 잘못을 고백하는 용기를 강조했다. 실패를 처벌만 하면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학습 없는 조직은 반복해서 무너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성찰을 강조했다. 35. 나라의 근본. 정약용은 나라의 근본은 법도 군사도 아니다라고 했다. 사람의 삶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선다고 보았다. 백성이 불안하면 어떤 제도도 무너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정치는 추상이 아니라 생활이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그는 실천적 사상가였다. 모든 개혁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6. 조용한 개혁. 정약용은 급진적인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을 선호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다. 개혁은 설득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 태도는 매우 현실적이다. 37. 유배 속의 깨달음. 정약용은 유배 생활 속에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사유를 이어갔다. 불행은 생각의 깊이를 만든다고 보았다. 억울함보다 배움을 택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더 단단해졌다. 고난은 사상을 시험하는 도구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그는 강한 지식인이었다. 38. 학문의 목적. 정약용은 학문을 출세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학문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 보았다. 책 속 지식이 현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실용을 강조했다. 삶에 쓰이지 않는 지식은 공허하다고 보았다. 학문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실학의 정신이다. 39. 권력의 끝자락. 정약용은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고 보았다. 모든 자리는 언젠가 내려온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하며 행동하라고 조언했다. 지나간 뒤 평가받을 삶을 살라고 했다. 순간의 이익보다 오래 남을 태도를 중시했다.
역사는 권력을 기억하지 않고 태도를 기억한다고 보았다. 이 말은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준다. 40. 정약용의 마지막 메시지. 정약용은 평생 사람을 위한 정치를 말했다. 제도보다 사람, 권력보다 책임을 강조했다. 그의 말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다. 시대는 달라도 문제의 본질은 같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의 글은 지금도 읽힌다. 정약용은 묻는다. 지금의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남아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